좌파와 우파가 뭐가 인식이 기본적으로 네. 가장 큰 차이인가? 네. 저는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예, 있지. 좌파는 북한은 적화통일의 꿈을 버렸다. 쟤네들이 저러는 거는 미국에 자기가 대등한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서 북한 체제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남한 체제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파들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적도 없고 그들이 핵을 가지는 순간 협박 공갈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끌고 갈 거다. 그다음에 남한의 진보와 보수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갈라서 결국 통일전선 전략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 인식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행동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예. 좌파는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체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모두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체제로 통일을 한다면 우리 체제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좌파는 진보 쪽은. 그리고 북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파는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쬐어서 녹일 생각을 안 하고 저 얼어붙어 있는 동토 유황국을 계속 맹풍을 불어넣어서 더 얼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네. 표현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 유시민 작가님처럼 합리적인 진보 좌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좌파의 전체 덩어리 속에서는 분명히 종북 좌파가 있어요. 그 종북 좌파에 대해서 이 진보 좌파가 명확히 선을 그어주면 예를 들어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당에 그랬던 것처럼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자유민주적인 질서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주의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이 인식에도 상당히 내가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좌파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현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공포인데요. 가상의 공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좌파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유민주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자유까지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체제를 부정하는 주장의 표현까지도 허용하는 체제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과 사상으로는 허용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상이 표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까지요. 예, 예.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하는 건 다 용납해요. 예.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모든 이에게 자유를 열어주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종북 좌파들이 좀 있어. 근데 쟤들을 내버려두면 꼬리가 머리를 흔들게 될까 이런 공포감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언론 장악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히틀러의 독재나 스탈린의 독재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다 그런 논리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그렇잖아요. 거예요. 지금 논리를 전환을 시킨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을 제가 탄압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야. 그거를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와 같은 자유주의자가 전체주의의 위험을 모르면서 같이 행동하면서 사실은 그 전체주의 논리에 알게 모르게 휘둘리는 사태를 걱정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분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왜 분리를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잖아 지금. 비판하잖아요. 왜 안 해요? 제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뭐 이제 이쯤에서 뭐 국민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쯤에서 이거보다 이제 뭐 어떻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이쯤에서 뭐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말씀 좀 드리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우리는 그쪽이라 생각이 없고 이제 뭐 너네는 그쪽으로 하고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난 정권에는 어떻게 이렇게 통일이 금대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왜? 그러니까 환상을 먹고 산 거지. 왜 그런 거예요? 북한 그거? 공개론을 믿은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거를 이제 예. 우파 맹동주의라고 보죠. 예, 우파 맹동주의적인 인식이 한때 이 정부의 대북 인식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난 박근혜 정권에 정부 하에서 우파 맹동주의라는 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뭐 일종의 북한을 체제 변화를 시켜갖고 당장 뭐 통일에 이룰 수 넘어오네 있고 뭐 이래 그러니까 이제 맹동주의라는 거는 나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원래 이 맹동주의는 좌파에서 나온 비판이거든. 좌파 맹동주의라 그래서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가 좀 파탄으로 가는 조짐을 보이고 이러면 공방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다 떨쳐 일어나서 한꺼번에 체제를 전복하고 우리가 혁명을 하자 이래갖고 이게 이제 좌익 맹동주의예요. 우리는 먼저 똑같은 원리예요. 북한 체제가 보니까 고위층이 좀 탈북도 하고
인민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고 질병 유병률도 막 높아지고 전염병 대처도 안 되고 곧 붕괴될 것 같다. 자, 이제 우리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대비해서 빨리 저기를 잡아먹을 준비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막 통일 대박 막 이러는 게 이제 이게 우파 맹공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대는 거지. 앞뒤 안 가리고. 그죠? 아주 깔끔한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아, 그런 판단이 오판이 지난 네. 정권 때 그래서 있었군요. 네. 아. 저는 이 한반도 문제는 길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고 차라리 북한은 북한대로 살라 이거예요. 내 얘기가 그 우리대로 얘기야. 살아. 근데 핵무기를 머리에 얹고는 우리 못 살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우리 아니, 많이 접근했어. 많이 독일에 접근했어. 계셨으니까 헬무트 슈미트가 삼인주의자잖아요. 예. 예, 슈미트가 전술핵을 도입을 할 때 그 논리가 그거예요. 결코 공허한 약속을 믿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라는 박 건. 교수님은 독일 좌파가 한 걸 배우라고 저한테 충고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파도 독일 우파를 배우세요. 예. 아유, 배울게요. 헬무트 콜 총리가 네. 16년을 집권을 했는데 그 중간에 독일 통일을 이루었어요. 헬무트 콜 총리가 집권하고 있던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서독 정보부가 동독에서 탈출하다 잡힌 사람 반체제 인사들을요 20만 명을 돈 주고 사왔어요. 서독 정보부가 슈타지에 20만 마르크를 보냈어요. 그때 우리 환율로 1억 원. 그러니까 이게 슈타지가 탈출하는 사람들을 서독에 팔아먹었고 서독에서는 그걸 몰래 받아서 애들은 학교에 넣어주고 임대주택 구해주고 취직 알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수 정부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 콜 총리가 나오기 전에 슈미트 총리가 전술핵 무기를 도입을 해갖고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는 서독이 동독보다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갖고 그때는 방송도 보내고 사람도 동독 사람들을 무려 600만 명이 서독을 방문하게 했어요. 우리는 남북 경제 협력 해갖고 북한 사람 몇 명 왔어요. 10,000명도 안 왔어.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요. 북한은 동독하고 다르잖아요. 알니까 그런 차이를 다 인정하죠. 예. 힘의 균형이 생겨야 그 다음에 그런 협력이 예. 가능하다니까. 하여튼 우파가 힘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점은 제가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럼 한 줄로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에 대해서요? 뭐 여기에 대해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 뭐 여기에 대해서 아 제가 그 네,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시끄러운 그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예, 예. 얘기할게요. 영화 동막골 이야기예요. 네. 인도적 지원 많이 미개해야 돼요. 네네네. 예, 국정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번에 이제 그 버스 240번 그 버스 목격담. 240번 버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7살 아이가 버스에서 먼저 내리고 엄마가 아직 못 내렸는데도 버스가 출발해 다음 정류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당시 버스가 이미 차선을 변경한 상태라 당장 승객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도넘은 뭐 마녀 사냥이 요즘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이거 사안들을 보시면서.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터넷 생태계 또는 SNS 생태계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아, 이 문제라고 인식하기 전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좀 이런 것들이 근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 예전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쓰는 언어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도 그렇지만 그 언어가 굉장히 유연하거든 인간의 언어가. 그러니까 인간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독수리다 하는 거는 누구든 그 이 새들도 알고 다 쓰는 언어로 통용이 되지만 우리는 독수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독수리가 하늘을 두세 바퀴 돌면서 쏟아지는 태양을 뒤로 하고 이 먹이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언어 속에 이미 어마어마한 정보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게 달라. 똑같은 대상을 보고서도 우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다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 덕분에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또 공감이 생기는 거지만 또 그 속에서 키워온 인간의 이 본성 중에 하나가 잔인함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역사가 인간 사회에서 이게 지배와 권력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가학성 심리라고 하는 게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본성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쪽에 너무 두루뭉술이한 진단 아니에요? 아니 우선은 본성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인간 이게- 책임이다 그냥 호모사피엔스 책임이다.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지 이 따뜻함과 포용의 에이, 본성과 이거는 너무 교수님 말씀이다. 아니 근데 이제 자신감의 요즘요. 본성이 있는 요즘은 거지. 진짜 이게 뭐 누구든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사안이 애초부터 아니라고 봐요.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버스 기사가 뭐 마녀 사냥의 대상이었죠. 네네네. 그 다음에는 아이 엄마가 이제 마녀 사냥 대상이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초 제보자가 또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셋 다 큰 잘못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엄청, 진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당하는 사람은 엄청 괴로워요. 근데 보세요. 애기 엄마는 음. 자기 애를 잘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는데 원래. 음.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애가 돌아다니는데 오고 하다가 뒷문으로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좀 떨어진 데 있다가 내리고 나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 보고 아저씨 하면서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차 좀 세워주세요. 너무 당연하죠. 엄마로서. 이제 운전기사님은 240번. 이제 문 닫고 출발을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우회전 전용 차로라서 그쪽 건대 입구역으로 가려면 이제 안쪽 차로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니까 이미 여기는 차단봉이 있고 예. 그리고 차들이 우회전하고 있어서 세우면 위험하니까 네. 그러고는 다음 정류장에 내리면 되겠지 하고 얼른 가서 300m 떨어진 정류장에 세워준 게 다예요. 잘못이 없어요. 세 번째로 제보자는 자기는 그렇게 인지를 한 거예요. 가까이서 볼 때 상황을 보니까 애가 내렸고, 그리고 애 엄마는 기사님 보고 세워주세요 했는데 기사님이 안 세워줬다 이거야.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 인지했다면 정의감에 몸을 떨면서 SNS에 그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큰 잘못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있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해석해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네, SNS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행위자들은 다 문제가 없어 사실. 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게 SNS 상에서 뜬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게 그뜬 이제 확대 다음부터는 재생산.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 심리가 아니,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짜 일종의 그 부분적 정보, 부정확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가 올랐을 때 이거를 우리 인터넷 생태계 또는 SNS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 지금 이런 문화가 있어요. 걸리면 죽는다. 우리 김구라 씨도 걸리면 죽는다는 최근에 표적이 아니 뭐 저는 뭐 나는 이 진단에 동의 저는 제 안 해요. 탓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제 탓이에요. 저는 제 탓이지. 아니, 예를 뭐,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에 최선당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선당 사건도 이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사람들이 누구나 정의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의감이 정의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의감이 가학성 심리하고 결합이 된다니까요. 그 아니 그 정의감으로 하는 거는 과학성 심리가 아니죠. 아니지. 불의를 봤을 때 못 참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는 그런 근데 끓어오르는 분노라고 그거 자연스러운 그 거잖아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정의감에 기대어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SNS에서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초 제보자의 글을 보면 누구나 버스 기사님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런 대중들의 분노가 진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뭐안 되던 사건이 뭐 해결된다든지 그렇죠. 뭐 민원이 뭐 해결이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그 것도 자체를 많죠. 예. 저는 무슨 과학 심리라고 보지도 않고요. 댓글들을 보면 정의감의 발로였어요. 거기에서 제가 가학성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군중 심리가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본 게 이제 쏠림 현상이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신상 털기와 또 욕설과 공격 예. 이런 게 쫙 몰려가잖아요. 예. 그게 이 가학성 심리라는 거는 그 정의감에 기대어서 분노를 그런 방식으로 카타르시스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심리 중에 하나로 돼 그러니까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좀 놀란 게 이걸 제일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은 그게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있어요. 이 SNS 글을 가지고 추가 취재를 하나도 안 하고 그 SNS에 올린 목격담에 따르면 죽일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버스 기사 당사자를 취재를 안 했어요. 그게 언론 보도의 기본이잖아요. 네. 누군가가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고 기사를 쓸 때는 본인의 해명을 실어주든가 최소한 본인의 해명을 듣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속보 경쟁이잖아요. 그냥 속보 경쟁 그러니까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최초의 기사를 어떤 인터넷 언론사가 올렸어요.
그러면서 폭발한 거예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 최초 기사를 또 뺏겼어. 여러 또 언론사들이 수십 건의 보도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보들이 언론 매체의 보도 형식으로 SNS에 뜨면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판단도 잘못할 수 있고 더 최선의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언론사가 하나도 취재를 안 하고 보도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뺏겨서 수십 개의 언론사들이 기사를 쏟아낸 거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자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목격한 걸 가지고 기사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 보도가 잘못 나갔을 때 따를 수 있는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는 직업 집단이에요. 그 언론사들이 이런 짓을 한 게 SNS의 폭발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그 사람들이 욕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내 진단. 뭐그저 상당히 동의. 열받았어 나 네, 진짜. 막 내가 달면 악플을 달 것 같아. 언론사에 좀 대해서. 달지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게 저는 그 생태 환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인터넷에서 기사를 올리거나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의 제일 목적이 뭐냐? 클릭수 올리는 거예요. 클릭수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 얼마나 이게 흥미를 끌 수 있느냐. 그래서 기사가 또 이렇게 이- 뭐 예. 유시민의 진단은 틀렸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그리고 아, 인간의 그거는 의견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인 그거는 거죠. 의견이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팩트가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기종을 반토막 났다 뭐 두 번 사과해도 그거는 의견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인간의 재방송 틀었는데 어떡하냐고요. 예. 나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예, 그냥 아 그래 뭐 그분들도 뭐 입장이 있으니까 하고 뭐 넘어가고 뭐. 아 진짜 나는 열받았어. 본인하고 통화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에 대해서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짓을 해놓고 이제 또 기사를 뭐라고 쓰냐면 SNS에 무슨 네티즌들의 문제, 뭐 대중심리, 군중심리 이러고 욕하는 기사를 또 내고 있어. 자기들이 불내놓고. 그 노이즈 마케팅 한 거지 또. 요즘 막 이런 거는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돼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이 240번 기사분이 한 100억 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게 해줘야 돼. 그래야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불타는 분노. 그럼 이것도 일종의 가학성 심리야. 이거는 정의감의 갈로라고 그래요. 근데 연예인들은 좀 익숙함이 있는데 일반 대중분들이 만약에 이 당사자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당장 이 썰 전 나와갖고 이 블로그에 뭐 제 신상에 관한 정보가 떴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야.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그걸 너무 저희가 또 바로잡으려고. 한풀이하는 막 이러다가 안 되니까. 이러다가 썰전 시청률 하락으로 고민하던 유아무개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 이래갖고 나간다고. 저도 옛날에 제가 이북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내 본 적이 동대문구 휘공동인데 왜 이북 사람으로 돼 있지?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러려냐고 많은 건데. 근데 이제 가짜 뉴스 내지는 가짜 정보가 많이 생산되는 이유가 뭐 클릭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가짜 뉴스들이 다 끼리끼리 소비가 돼요. 그렇지. 그 정보의 필터링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정보를 주로 받아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정보의 편식. 편식기는 그래서 사실 SNS가 이렇게 수평적인 소통의 기능보다는 끼리끼리 소통의 기능이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왜 가짜 정보가 되냐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믿고 싶은 정보와 믿고 싶은 뉴스. 예를 들어서 김구라 씨가 미운데 김구라 씨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는 그게 사실과 관계없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를 한다고.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클릭 수가 올라가니까 이 블로그나 그 뉴스는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징벌적 네.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돼.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 덕을 많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 뉴스 공유 건수가 870만 건이에요. 진짜 뉴스 공유 건수는 730만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공유 건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생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한계 자극 체감의 네.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점점 우리처럼 뭐 십수년째 욕먹은 사람들은 뭐 지금 그것도 뭐 한계를 북한 대변인이나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그거 가지고 뭐 열받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언론 얘기를 꺼낸 거는 SNS를 언론인들이 탓하는 건 진짜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SNS에 그 무슨 가학성이니 무슨 마녀 사냥이니 기사 쓰는 분들 먼저 오보를 생산한 게 누구였는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고요.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논평이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윗 오역. 멘션을 연합뉴스의 워싱턴에 주재하는 기자분이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서 오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주유소에 줄이 길게 섰대더라. 그거 참 쯧쯧 뭐 안 됐군.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북한에 지금 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참 나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사를 냈어요. 기사를 낼 수 있어요. 오보를 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려 10개의 언론사가 그 오보를 그대로 다시 기사를 만들어서 냈어요. 그러면 그 짧은 트위터 원문을 확인해 보면 최소한 이거 오역이다라고 아니라도 이거 좀 이상한데? 롱 가스 라인이 롱 파이프 라인이 아니고 롱 가스 라인이에요. 롱 가스 라인은 미국에서는 휘발유를 가스라 그러잖아. 그 가스 라인은 주유소에 줄 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엉터리로 번역해서 오보를 냈어. 그 오보를 10개 언론사가 순식간에 받아가지고 기사를 내는 그 풍토는 또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한미 정상과 관련돼 있는 뉴스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240번 버스 기사에 관한 뉴스를 어떤 식으로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SNS를 탓할 자격이 없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SNS를 그렇게 개판으로 만든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기사 쓰고 그다음에 인간 본성을 논하시라 이거예요. 동의해요? 네, 동의합니다. 진짜 이거는 문제야 이거. 너무 흥분했네. 네, 알겠습니다. 한 줄로 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은 건강합니다. 기자분들부터 정신 차리세요. 네. 이렇게. 사람 잡는 가짜 정보 당신도 공범일 수 있다. 이거 완전 방공포스다. 방공표 세대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표지. 제가 방공표 상 받았습니다. 옆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